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7%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하반기 어쩌면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담대가 8%를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압도적으로 2030 세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아마 올해 내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과거에는 언제 이런 적이 있었을까? 바로 지난 부동산 폭등기의 정점 요 시기에 또 많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2030 세대가 좀 많이 집을 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요즘이랑 조금은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때는 5060 세대가 팔고 2030 세대가 사고 이런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집을 매도하는 세대가 30, 40 세대인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보면 20, 30, 40 세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래하는 것 중에, 그리고 또 저하고 친한 서울의 여러 부동산 사장님들 요 모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같이 모이는 모임, 이쪽에도 이야기를 해봐도 요즘 이상하리 많지 20, 30, 40 세대가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은 50, 60 세대, 즉 부동산 경험이 풍부한 세대는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50, 60 세대는 지난 부동산 폭등기 시절에 또 많이 팔았던 특징이 있긴 합니다. 특히 2021년 그 이후에 부동산이 다시 살짝 반등하는 요즘에는 어떨까? 50, 60 세대가 다시 매도 시장이나 매수 시장의 주류로 다시 나타날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도 시장에도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매도 시장에 5060이 물론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제 예상만큼 이게 실제 거래가 되는 그 순간, 거래가 되는 그 시장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험이 적고 지금 사회적으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20, 30, 40 세대가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팔까? 갈아타기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 앞으로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석도 또 제각각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폭탄 돌리기, 그런데 정작 폭탄인지 모르고 서로 돌리고 있다, 이런 해석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실제 상황은 어떨까?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집을 보는 사람이 없고 막 부동산이 횡하고 갑자기 싸늘해졌다, 부동산 거래가 씨가 말랐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9월달,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을 지금 빙빙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는 됩니다. 아무도 집을 안 보고 안 사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채널의 정체성, 나는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는 유튜브 채널인가. 저는 과감하게 전자를 택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저와 친분이 아주 두터운 또 이런 서울의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사네? 와,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긴 있네. 거래가 되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있네. 물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또 포커페이스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보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굉장히 태연한 척하고 집을 보러 많이 요즘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당황한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요즘 같은 때는 깜짝 놀란다, 이렇게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담대 8% 시대 과연 올까? 지금 현재는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4.17%에서 7.099%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현실은 계속 이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국내, 국외 이게 영향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부터 보면 작년 9월 달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사들이 고금리로 조달했던 어떤 116조 원 요 규모의 예금 만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 돈을 재예치도 다시 고객들한테 해야 하고 자금 조달도 해야 해서 수신금리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채 발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 보면 미국이 긴축기조 유지할 거고 또 추가 금리 인상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은 국내외적으로 주담대 금리 인상이 높아질 이유만 있고 이게 내려갈 이유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담대 금리 8%가 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담대 금리 8% 시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온다라는 거는 작년 말 7% 상단에 있었고 올해 초에 8%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수직으로 떨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8% 시대가. 그 시기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어떤 임시방편으로 둥촌주공 살리기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 부활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그 방법을 이번에 또 쓸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또 그런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타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을 당하는 지금 굉장히 치욕스러운 결과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이 역전당했다. 이거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언론에서는 크게 다룰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선거가 닥쳤는데 눈치 보는 언론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쉬쉬하겠죠. 그러면 부동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경제 상황 요거를 아주 쉽게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이 영끌족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수없이 떼서 하루에도 몇 번을 떼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아마도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등기부등본 떼서 들여다보는 일 이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을 안 하는 집이라도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네이버 부동산 여기에 매물을 올릴 때도 등기부등본을 계속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많이 떼고 많이 봅니다. 근저당 없는 아파트보다 대출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더 많다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빚을 상환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그 부담이 커지겠죠. 아마도 영끌족 포함해서 상당수 집주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 바로 소비를 줄입니다. 월급은 집꼬리만큼 오르는데 결국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학원도 줄이고 기타 소비재도 아껴 쓰면서 덜 삽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원자재 부자재 가격이 막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본인들 소비를 또 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고용을 줄입니다. 회사든 아니면 자영업이든 결국에 힘들면 인건비부터 줄이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량을 줄입니다. 많이 만들어 봐야 안 팔리니까 조금씩만 만들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경기 침체의 가속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 활성화가 침체의 늪으로 점점 더 빠르게 빠진다 이 뜻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죠. 우리나라가 25년 만에 일본한테 경제 성장률 역전 당했다고요. 일본은 대표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망해가는 나라의 어떤 표본입니다. 그런 일본한테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밀리는 상황이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자산가치의 하락분이 없겠죠. 자산가치 하락의 의미는 뭐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동안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용도 없애고 지금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옥죄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금리가 올라가겠죠. 결국 이 모든 게 돌고 도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 역시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는 중에 둔촌주공 살리기 하다가 또 이렇게 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만 하는 저도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고 밝고 신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계속 오른다, 폭등한다? 그 결과는 너무 뻔하겠죠. 어떻게 될지. 1997년 어느 날 두 사람은 방문을 걸어잠근 채 약 1시간가량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IMF 외환위기는 발표 당일까지 우리 모두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아마 미리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매각하기 바빴고 달러 모으기 바빴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IMF, 즉 국가 부도라는 걸 맞아 봤습니다. 요새는 또 새롭게 청약 영끌족들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부동산 거품의 어떤 폭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